반갑습니다. 좀 전 발표 잘 들었고요. 정말 인간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규제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사회 공정성,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지속 가능성이죠. 아까 뭐 이한주 원장님도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디멘션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 발표는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오랜 경험, 연구, 그리고 국가 발전의 오랜 기록들, 히스토리, 최근 데이터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이 필요한가, 뭐 이런 아주 러프한 어떤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처음에 한국경제포럼에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좀 뭔가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원래 이게 경제학의 오리지널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상당히 고전적인 문제였고, 근데 언젠가부터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보다는 좀 더 실증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다시 이런 고전적 문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배와 성장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제도의 뭐 평가라든지 규범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은 과거에 저는 뭐 낡은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실증 경제학 중에서 이제 소위 한계 혁명 이후의 경제학은 너무 경제 현상을 단기적인 어떤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인센티브가 꼭 워킹하지 않는데 너무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분배를 공평하게 하면 성장에 지장이 있고 성장하다 보면은 뭐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때로는 불평등이 성장을 돕는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반론들이 제시된 거죠. 좀 이건 반론들은 대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반론들입니다. 그래서 개발경제학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 내에 뭐 사회 계층화라든지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 사회 문화 계급이라든지 뭐 이게 카스트 같은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 거기서 많이 연구된 대상이 사실 한국이죠.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또 필리핀 그리고 뭐 중남미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된 좀 대비되는 케이스로 연구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세 나라 다 인적 자본 그리고 인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잘 공급될 수 있었던 원인은 인적 자본을 축적할 만한 사회의 인센티브가 제공된 거죠. 그 인센티브가 제공된 이유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적 자본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회고 사회 계층화가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회고 실제로 불평등도도 낮은 사회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주로 이제 개발경제학자들은 그분은 잘 안 봤을 거예요. 문화적 자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동아시아 3국이 좀 교육을 강조하는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안 좋은데 데이터가 이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이 연구는 이제 2008년 연구인데요. 2008년 이후로는 상당히 많은 여러 나라의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적 검증을 많이 했죠. 그런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상당히 유명한 연구였죠. 이게 이스털리의 2008년 논문인데 2008년인가 6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수평축은 이제 과거 30년간의 불평등도입니다. 과거 30년간 누적된 불평, 그러니까 평균이겠죠. 수직축은 이제 현재 2002년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 1인당 소득 수준.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과거에 오랫동안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현재 소득 수준은 낮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좀 전달 경로를 교육에서 찾는 논문입니다. 교육이 결국은 교육과 인적 자본이 결국은 이런 불평등과 경제 발전의 이 관계를 설명해주는 채널이다. 뭐 이런 내용도 이 논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IMF 김진일 교수님 잘 아시는 잘 아실 텐데 IMF 보고서에서 출발한 연구가 있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데이터가 이제 어베일러블해져서 할 수 있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가, 그것도 이제 사실 과거에는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정부가 얼마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한가를 조세가 세율이 얼마나 높은가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부족한 잘못된 매저, 그러니까 정확한 매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연구는 그 매저를 더 정확하게 한 거죠. 이 연구는 이제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말 그대로 정부의 개입 전에 시장 소득 불평등도와 개입 후에 처분 가능 소득 불평등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매저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의 재분배 기능과 그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한 것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이제 나타낸 건데요. 수평축이 리디스트리뷰션, 아까 말씀드린 재분배 기능 정부의, 그리고 수직축이 경제 성장률인데 단기적 성장률이 아니고 10년 지속 성장률입니다. 10년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성장률을 두 가지로 했는데 10년간 지속 평균 성장률하고 그로스 스펠이라는 지표를 또 썼어요. 그로스 스펠은 이제 경제가 밑으로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얼마나 떨어지는가, 그건 뭐 밑으로 제가 정확한 그 매저하는 방법인데요. 그 그로스펠이 유지되는 그 떨어지는 한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해놓고 그 아래로 안 떨어지면 계속 그로스펠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둘 다 정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정부가 재분배 기능을 해도 재분배 기능이 강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연구의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과거 연구는 이제 불평등도와 경제 성장률을 관계를 설명한 거죠. 이 연구도 이제 그거는 보여요. 똑같은 걸 보이는데 이 연구가 이제 좀 눈에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던 주된 이유는 경제 성장률과 불평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정부의 재분배 기능과 경제 성장 지속 성장률과의 관계까지 보였다는 게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불평등하면은 성장에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불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 그 대답을 하려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분배를 할 때 재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효율보다 크지 않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불평등해도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는 불평등할 때 정부가 개입해서 생기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한다, 넘는다, 그걸 보여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정부의 개입 근거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채널이 생기느냐, 분배와 성장에 대한 이 채널에 대한 설명, 이거는 지금 많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죠.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원래부터 트레이닝 됐던 그런 게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경제학적 기제를 설명할 때
균형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균형 분석 가지고서 장기적인 뭐 어떤 균형의 경로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논문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설명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문화적인 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직관이 있고 역사적 경로가 있고 역사적 경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축적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성공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는가 그게 꼭 이론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가설을 만들 수 있고 그 가설을 이렇게 검증하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어베일러블한 자료가 생기면. 그래서 뭐 저는 상당히 엠피리컬한 이런 리서치를 경제학자들이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 경험이라는 거는 너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하는데 역사적 경험이 한 100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1000개, 10,000개 쌓여야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제 굳이 제가 많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 잘 아시는 거고요. 가계 지출 많고 그리고 부패한 사회다. 저는 사실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문제가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풀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산업재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나라, 노동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심각한 양극화나 이런 삶의 질의 엄청난 격차는 결국은 시장 내에서 우리 사회 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80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 줄여봤자 80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바뀌려면 결국은 이 부패 지수가 알려주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이 구조적인 부패, 구조적인 어떻게 저는 이거를 뭐 구조적 담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구조적 담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담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 담합이 엘리트들이 모든 사회적 잉여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서 나눠 가질 게 없으니까 불평등과 양극화, 삶의 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본적인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에는 결국 우리가 아는 재벌 개혁이라든지 정관예우, 관료 사회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기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회 평등해야지 이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사회 설문조사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제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가구주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당신보다 사회 계층이 높아질 것이라고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10% 정도가 그 가능성 낮다고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아니면 낮다. 10% 정도가. 지금은 이게 2015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0% 넘어요. 50% 이상이 가능성이 낮다 혹은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절망하고 있는 사회예요. 이거를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해보면은 어떨까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청소년이 절망하면 청소년이 뭘 열심히 자기를 디벨롭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망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이거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소득 자료를 가지고서 아까 설문조사를 좀 백업할 수 있는지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학생하고 같이 한 연구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회불평 결국 아까 설문조사가 기회불평등도에 대한 인식조사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기회불평등도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위 기회불평등도 지표고요. 하나는 저희가 개천형 기회불평등도 지표라고 그랬는데 이 개천형 지표는 가구 환경이 열악하면은 성공하기 얼마나 힘든가 이걸 나타내요. 이게 성공해서 실패할 확률이거든요. 해석하면 그러니까 성공이 어려울 확률인데 그게 과거 이게 90년대부터 최근까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연구는 결국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하고 클립스를 이용했습니다. 클립스는 이제 최근 자료고요. 가계 동향 자료는 90년대까지 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론이 두 자료를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있게 해주는 방법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회불평등 연구가 클립스 자료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클립스 자료는 시계열이 짧기 때문에 90년대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클립스 자료는 아버지 아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 안에. 그리고 소득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근데 과거를 못 보는데, 저희는 이제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소득 자료는 가계 동향 자료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매치는 클립스 자료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0년대와 지금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90년대보다 지금이 기회불평등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자료에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만 보면요, 이 노란선 밑에 노란선이 기회불평등도예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던 부자던 자기 출신 환경이 대학 교육만 받으면 기회불평등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약간 오해,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학 교육을 받으면 가구 환경이 경제적인 소득 기회 불평등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이 가구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여성은 그래도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대학 교육이 또 엄청나게 기회 불평등하다. 아까 개천형 기회 불평등도와 대학 교육은 70%.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으면 70%는 명문대, 지가 아무리 노력하고 타고난 머리가 좋아도 70%는 못 간다, 명문대, 그런 뜻이고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결국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뭐 지금 우리 경제를 공정하게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3대 4대째 이어지는 이 족벌경영 체제, 어떻게 이런 거를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조적 담합의 문제, 모든 사회 부문에 있는 구조적 담합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입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이 중요하니까. 대학 교육 얘기만 짧게 하고 끝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학 교육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사회적 리더들을 학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혁신 역량을 공급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후자는 대학 간의 경쟁도 시켜야 되고, 그죠? 인센티브도 만들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전자는 경쟁 논리만 가지고 하면은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 논리로 어떻게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경쟁 논리로 좋은 학교생을 뽑는 게 제일 유리한 것은 백인들만 뽑는 거예요. 흑인 안 뽑는. 왜냐하면 흑인들은 확률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경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학부 교육은 기회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대학 지원,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학부는 이 학교가 너무 학부의 선발 과정이나 교육에 대한 컨트롤보다는 학부에서 선발한 학생들 결과를 보고서 학부가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말 모든 사회 계층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똑똑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해서 이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의 리더로서 만드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는 부잣집에서만 머리 좋고, 뭐 부잣집에서만 뭐
빌 게이츠가 나오고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만 뽑는 학교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학교가 뽑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계층을 대표하고 있느냐, 다양성을 확보가 있느냐, 이걸 보고서 재정적인 당근과 채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에 쓰이면은 그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